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전국 낮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오르며 찜통더위가 이어지겠고 낮 동안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과 함께 열대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온열 질환 등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어제 저녁 잠실 롯데백화점 1층 의류 매장에서 불이 나 이용객 10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중부고속도로에선 11중 추돌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동관 대외협력특보를 지명했습니다. 여당은 편향된 방송 환경을 바로잡을 적임자라고 평가했지만 야당은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시즌2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비공개로 만찬 회동을 갖고 총선 승리에 뜻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놓고는 각각 당의 단합과 대담한 혁신을 강조해 큰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 등 5개 기관의 최고위급 책임자 모두에 대해 경질 등 강력한 인사조치를 건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3부 시작합니다. 장마가 끝나자 이제 밤낮으로 펄펄 끓는 가마솥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어제 강릉의 낮 기온이 37도를 넘었는데요. 7월 기준으로 29년 만에 최고 기온입니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질 걸로 보여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낮의 도심은 온통 열기로 가득합니다. 따갑게 내리쬐는 햇볕에 바람마저 뜨겁게 느껴집니다. 양산을 써도 음료수를 마셔도 불볕더위에 숨이 턱턱 막힐 지경입니다. 밤에도 진짜 자다가 깰 정도로 엄청 덥고요. 낮에도 더워서 엄청나게 힘들어요. 덥기는 해수욕장도 마찬가지. 장렬하는 태양 아래 백사장은 맨발로 다니기가 어려울 정도로 달궈졌습니다. 피서객들은 시원한 바닷물에 몸을 담근 채 더위를 식힙니다. 너무 덥고 모래사장을 걸으면 발이 너무 뜨거운데 그나마 물에 들어가니까 시원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강릉의 낮 최고 기온은 올해 들어 가장 높은 37.3도를 기록했습니다. 밤사이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인 열대야도 엿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낮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오르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으려면 충분히 수분을 섭취해야 하고 노약자나 어린이는 되도록 외출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전국 낮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오르며 찜통더위가 이어지겠고 낮 동안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며 뜨겁고 습한 공기가 계속 유입돼 서울 낮 기온이 주말과 휴일 34도까지 치솟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초반 서울 낮 기온이 올여름 들어 가장 높은 35도까지 치솟겠다며 심해지는 무더위에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 잠실에 있는 롯데백화점에서 불이 나 백화점과 근처 롯데월드 이용객 1000여 명이 긴급하게 대피했습니다. 경기 성남시에서는 8중 추돌 사고로 2명이 다치는 등 밤사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김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와 입을 막은 시민들이 뿌연 연기가 찬 복도를 다급히 뛰쳐나옵니다. 부모는 어린 자녀를 품에 안고 발길을 재촉합니다. 서울 잠실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1층 매장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저녁 8시쯤. 화재 연기가 근처 롯데월드까지 번지면서 백화점과 롯데월드 이용객 10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그때 퍼레이드를 하고 있었는데 안개도 막 자욱해가지고 앞도 잘 안 보이고 그랬었어요. 공파가 몰려가지고 어린애들도 많이 있었는데도 사람들이 밀쳐가지고 사이렌이 몇 번 울려가지고 처음에 오류라고 해가지고 그냥 있었는데 그다음에 대피하라고 관계자분께서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8살 남자 어린이 등 모두 7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매장 진열장 안에 있던 간판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차량 범퍼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찌그러졌습니다. 또 다른 차량은 앞유리까지 모두 파손됐습니다. 어젯밤 9시 20분쯤 경기 성남시 오리역 근처 도로에서 차량 8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남성 A씨를 비롯해 모두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몰던 경차가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으며 사고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상 깜빡이를 켠 차들이 활활 타오르는 차량을 피해 서행합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40대 여성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이 갓길에 차를 세우고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본넷에서부터 이제 불이 한참 타고 있었죠. 본넷이. 대전 통영고속도로 오도제 터널 근처에서도 달리던 차량에서 불이 나 운전자가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량 엔진 과열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중부고속도로 호법분기점 인근에서는 차량 10일 추돌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 이송을 위한 헬기 이착륙과 현장 수습 과정에서 인근 도로는 2시간 넘게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박광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형 트럭이 원래의 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곳곳에 흩뿌려진 차량 파편은 사고 당시의 충격을 보여줍니다. 사고가 난 건 어제 오후 6시쯤 중부고속도로 호법분기점 인근에서 대전 방향으로 달리던 3.5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소형 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뒤따르던 차량을 포함한 10일 연쇄 추돌로 이어졌습니다. 사탄이 많이 그 안에 물건들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그냥 다 찌그러져가지고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처음 사고를 당한 소형 트럭 운전자 60대 남성이 숨지고 중상 3명을 포함해 1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환자 긴급 이송을 위해 소방 헬기와 닥터 헬기까지 동원됐습니다. 아주대병원 헬기랑 그다음에 다른 헬기 한 대가 더 오더라고요. 오자마자 환자분들 실러 나가는 거 좀 봤고요. 금요일 퇴근 시간대 차량 통행량이 많았던 데다 2시간가량의 현장 수습 과정에서 인근 도로는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경찰은 갑작스레 정체가 시작되는 구간에서 사고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지 못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증거수집 태만 또는 안전운전은 불이행 그 정도로 추정만 할 뿐이지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원인이 딱 뭐다라고 당사자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수술 중이시래요. 경찰은 사고 운전자 및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으로 공석이 된 방통위원장에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가 지명됐습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특보를 새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비서실장은 이동관 지명자가 언론계에 오래 종사하고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을 역임했다며 풍부한 경험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 분야 국정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지명자는 브리핑에 참석해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 복원과 자유롭게 소통이 이루어지는 정보 유통 환경을 만드는 데 먼저 총력을 기울이려고 한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동관 신임 방통위원장 지명자는 아들의 학폭 논란 등 제기된 의혹에는 말을 아끼며 비판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이명박 정부에 이은 방송장악 시즌2가 우려된다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 사실이 공개된 직후 진행된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자의 소감 발표에서 아들 학폭 논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비판에 귀 기울이겠다는 짧은 언급으로 대신했습니다. 야당과 비판 언론의 질책이나 또 비판에 겸하게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고
아들 학폭 논란에 대해선 당사자 간 사과와 화해가 이뤄졌다고 이미 밝혔던 만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해명하겠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직접적인 대응을 자제해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뜻도 담긴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은 곧바로 날을 세웠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찾아가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자녀 학폭 논란 등을 거듭 부각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 시절 언론 사찰을 주도한 인물을 앉혀 방송장악 시즌2를 만들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방송을 장악해서 총선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겠다 하는 그런 시도라면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방송 장악 기도와 언론 탄압 시도를 분쇄할 것입니다. 정의당 역시 민주주의에 대한 전면전 선포라며 지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국민적 저항과 심판을 피하지 못할 거라고 가세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동관 지명자를 엄호했습니다. 제기된 의혹은 법적 절차에 따라 인사청문 과정에서 검증하면 된다며 야권의 의혹 제기는 지레 짐작일 뿐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한 발 더 나가 이 지명자는 야권에 편향된 방송 환경을 바로잡을 적임자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방송 장악 전문가는 바로 민주당 정권 아닌가요? 방송의 질서를 새로 잡아서 국민의 방송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추진력과 전문성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관 지명자의 임명 동의안이 국회로 제출되면 국회는 관련법에 따라 20일 안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다음 달 중엔 청문회가 열린다는 얘기인데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지난 대선 때 당내 경선 최대 경쟁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만찬 회동을 했습니다. 이 대표와 이 전 대표는 어제 서울 종로의 한 식당에서 김영진, 윤영찬 의원이 배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2시간 정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윤석열 정부의 폭주와 대한민국의 불행을 막기 위해서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국민의 삶이나 국가 미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고 한 목소리로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 대표는 총선 승리를 위해 당의 단합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이 대담한 혁신을 통해 단합해야 하고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등 전직 법무부 장관 출신 인사들의 갈등이 감정 싸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가시돋친 설전이 벌어졌는데요. 악연의 굴레로 엮인 이들의 과거를 안윤학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인 박범계 의원이 맞붙었습니다. 박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장모의 장고 증명 위조 혐의 관련 판결을 꺼내들자 한 장관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 의혹으로 대받아친 겁니다. 지금 민주당처럼 이화영 진술을 번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법 시스템에 개입하려는 시도 이 재판 내내 전혀 없었습니다. 역시 동문서답 이화영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를 물었는데 이를 대답하는구만요. 좀 무겁게 좀 법무부 장관답게 하세요. 가볍기가 정말 깃털 같아요. 제가 여기 의원이 훈계들으러 온 것은 아니고요. 전현직 법무부 장관들의 기싸움은 이젠 흔한 광경이 됐습니다. 검찰이 수사권을 제한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제한하는 시행령을 가지고 수사권을 오히려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만들었어요. 진짜 꼼수라면 위장 탈당이라든가 회기 쪼개기 같은 그런 게 꼼수 아니겠습니까? 장관이실 때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시고 인사를 하신 것으로 백도 없는 말 하지 마십시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동훈 장관이 주도한 조국 수사와 당시 그가 연루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이른바 채널A 검언 유착 의혹 사건. 박범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들이 한 장관을 향해 맹폭을 퍼부으면서 악연의 굴레는 시작됐습니다. 추 전 장관과 한 장관 사이 호칭을 둘러싼 설전은 양측의 앙금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정권 교체로 각자 처지가 뒤바뀌면서 난타전이 벌어지리라는 건 어렵지 않은 예측이었습니다. 금도라는 게 있지, 금도. 무슨 책임을 묻는다는 거죠. 본인이 대통령입니까? 검찰총장입니까? 뭡니까? 수사지휘권이 남용된 사례가 얼마나 국민에게 해악이 큰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실감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사활을 건 내년 총선이 다가올수록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거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와 재판이 줄줄이 예고된 터라 전현직 법무부 장관들의 신경전은 더 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념과 정책을 둘러싼 발전적인 토론과 공방보다는 인신공격성 발언들이 이어지면서 일국의 법과 제도를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의 격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92세의 영국군 참전용사가 당시를 회고했습니다. 노병은 영국에서 한국전쟁이 잊히고 있다며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류재용 기자가 전합니다. 92살의 노병이 런던에서 열리는 정전협정 7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영광의 메달들을 가슴에 달고 그날의 기억들을 새로이 떠올립니다. I'd never been to Korea. I had no idea what it was like. We'd had a very exciting journey. 하지만 한국에 도착해 자대로 가는 길에 미군 소유가 던진 한마디는 곧바로 전쟁의 참상을 깨닫게 했습니다. Really shattered me. He said, "We lose a lot." And I thought of that. These young men, the cream of American manhood. The enemy was a lot stronger and better trained than we'd heard. Some guys thought we'd have it easy. It didn't work out that way. 그는 최전선이 아닌 전투 장비를 수리하는 부대에 배치돼 지뢰밭에 처박힌 탱크를 꺼내 고치거나 각종 수송 차량 엔진과 기관총 약실 등을 교체하고 수리하며 후방 지원을 했습니다. 이후 후방과 최전선을 오가며 목숨을 직접 위협받는 전우들을 걱정했습니다. Chaps in the front line, it was always in the back of their minds that they could be killed or wounded because they were patrolling actively right up to the Chinese lines every night. 그의 기억 속에 항복 전장의 겨울은 너무 추웠고 너무 많은 젊은 목숨이 쓰러져 갔습니다. 그랬던 한국 전쟁이 70년이 흐른 지금 영국에서 잊히고 있다고 아쉬워합니다. But it's got to be remembered that we lost 1,100 men killed in Korea. We had over 1,000 captured and many, many thousands wounded. 노병은 인터뷰를 마치면서도 한국 전쟁 참전은 평생에 걸쳐 결코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유재용입니다. 이틀 전 열린 북한 열병식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 러시아 대표와 나란히 주석단 중앙에 섰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가 녹화 중계한 열병식 영상을 보면 평양 김일성 광장을 바라보고 김 위원장 오른쪽에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이 왼쪽에는 리홍중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이 자리했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영상에 김정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나 딸 김주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 불참한 걸로 보입니다. 이번 북한 열병식에서 가장 관심을 끈 건 미국의 첨단 무인기와 흡사한 신형 무인기였습니다. 시험 비행과 사격하는 모습까지 공개하면서 실전 배치에 가까워졌음을 알렸습니다. 김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열병식에서 북한이 강조한 무기체계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함께 선보인 신형 무인기였습니다. 미국의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와 무인 공격기 MQ-9 리퍼를 빼닮아 해킹으로 기술을 확보한 게 아니냐는 추측까지 제기됐습니다. 북한은 별도의 영상을 통해 비행 장면과 공대지 미사일을 발사하는 모습을 공개한 데 이어 열병식에서도 시위 비행에 나서면서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저 하나하나의 주체병기들은 조국 수호의 굳건한 기둥이며 위대한 전승사의 뚜렷한 증명이고 상징입니다. 북한 무인기가 우리에게 처음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 2014년 서울과 백령도 상공에서 사진을 찍고 돌아가다 추락했는데 무기급으로 보기엔 조악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의 10년 만에 등장한 신형 무인기는 미사일을 발사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열병식은 북중로의 밀착 관계와 함께 지난 8차 당대에서 언급한 전략 무인기, 고철류 ICBM 등 최신 무기체계 개발이 순조롭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북한은 또 최근 시험 발사한 해골에
수중 공격정 해일도 선보이며 다종화된 핵 무력을 과시했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5월 대규모 드론 비행 훈련을 선보이고 경기 포천을 주둔지로 오는 9월 드론 작전 사령부 창설을 예고하는 등 북한 무인기에 맞서 대응 전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북한이 전승절이라고 주장하는 6.25 전쟁 정전 70주년을 계기로 북중러의 밀착 행보가 더욱 노골화하는 양상입니다. 북러 간 무기 거래 의혹이 더욱 불거지고 있어서 우리 정부는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조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전 70주년 행사를 위해 북한을 방문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에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신형 무기를 소개합니다. 미국 첨단 무인기와 흡사한 형태의 무인기도 이 자리에서 처음 공개됐습니다. 김 위원장과 쇼이구 장관은 2박 3일을 내내 함께하며 국방 분야 협조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이번 방북을 계기로 북러 양측이 군사협력 의지를 더욱 노골화하면서 무기 거래 의혹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외면받는 처지에 서로 전략적으로 필요하고 러시아로서는 전쟁 장기화로 탄약 등 군사 장비가 시급한 사정이기 때문입니다. 무기와 탄약의 가장 호환성이 좋은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의 무기체계 탄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러시아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다 발전시켜 온 거거든요. 리홍중 부위원장이 이끄는 중국 대표단도 평양을 찾으며 북중 혈맹 관계를 상기시켰습니다. 김정은은 쇼이구 장관, 리 부위원장과 나란히 앉아 전승절 기념 공연을 관람하며 대내외의 북중러 결속을 과시했습니다. 정부는 중러 대표단의 방북과 관련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면서도 북한과의 모든 무기 거래는 유엔 안보리 결의상 금지돼 있다며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여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하는 북한과의 불법 무기 거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과 밀착을 강화하면서 안보리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 가능성은 한층 어려워진 만큼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실질적인 대비책이 마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다음 달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대통령실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도훈 대통령실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을 제안해 성사됐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세 나라 정상이 이번 정상회의에서 논의할 주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와 경제안보 협력 방안 등입니다. 이 대변인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가 세 나라의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킬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며 한미일이 함께 국제 질서를 증진하고 안보와 경제적 번영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조정실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5개 기관의 최고위급 책임자 모두에 대해 직위 해제 등 인사 조치를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조실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과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청주 흥덕경찰서장, 청주시 부시장, 당시 충북 소방본부장 직무대리 등 5명에 대한 문책을 해당 기관에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선출직을 제외한 사고 당시 각 기관의 최고 책임자들입니다. 국조실은 행복청장 등 대통령이 인사권자인 경우엔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나머지 기관은 소관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인사조치를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 기관이 건의를 받아들인다면 해임과 직권면직, 직위해제 등 인사조치의 형태는 다르지만 대상자들은 모두 현재 직위에서는 물러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경찰이 노숙 집회를 강제 해상시킨 것을 두고 노동자 단체가 기본권 침해라며 국가와 경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했을 뿐이라며 법원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맞섰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부터 노동자 단체 밤샘 노숙 집회를 잇따라 강제 해산시킨 경찰. 매번 현장에선 고성이 오가고 격렬한 몸싸움도 벌어졌습니다. 노동자 단체는 경찰의 강제 해산 조치로 집회 자유가 침해됐다며 국가와 경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당시에 국가의 불법 행위와 그리고 경찰관들이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평화롭게 집회를 열었을 뿐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지 않은 만큼 경찰이 강제 해산할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을 강제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성적 불쾌감을 느끼거나 다친 사람도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냥 경찰서장이, 경비과장이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명령하면 이게 법이 됩니다. 이 정부와 경찰이 자행하고 있는 폭력과 만행, 이걸 고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단체가 신고 시간을 넘겨 집회를 이어갔고 소음 민원도 여러 건 들어왔다며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구체적인 위험을 발생시킨 게 맞는다고 반박합니다. 집회 가능 시간이 밤 11시까지였는데요. 그것을 3시간 초과해서 새벽 2시까지 집회를 했고 집회 과정에서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켜서 112 신고가 5건이 접수됐습니다. 경찰의 과잉 대응 탓에 집회 참가자가 부상을 입었다는 비판에는 현장 경찰관 역시 밀려 넘어지며 병원에 옮겨졌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소송이 제기되면 안전에 유의해서 법을 집행했다는 점을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간인 점을 고려해서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서 법 집행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점에 대해서 소명 자료와 함께 법원에 적극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 대법원은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허용되지 않은 집회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타인의 법익에 명백한 위협이 초래됐을 때만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정반대의 판례도 있다며 강제 해산의 정당성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이번 소송 결과가 나오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경찰은 원칙과 법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라서 노숙 집회가 열릴 때마다 양측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킬러 문항이 배제된 대학 수학능력 시험은 어떻게 나올지 첫 번째 가늠자가 될 9월 모의평가에 졸업생 응시생이 대거 몰렸습니다. 쉬운 수능에 대한 기대감으로 졸업생 비중이 역대 최다가 될 거란 예상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수능 전략을 짜기는 더 복잡해졌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9월 모의고사에서 역대 최다 졸업생이 몰릴 거란 예상이 현실이 됐습니다. 킬러 문항 사태로 인해서 졸업생들이 응시하는 숫자가 급증하여서 한 개 학급을 운영하던 그 모평 그 응시자가 지금 막 3개, 4개 학급씩으로 증가하고 있는. 9월 모의평가 전체 지원자는 47만 5,800여 명으로 재학생은 전년보다 2만 5천 명 넘게 줄었지만 졸업생은 1만 2천 명이 늘어난 겁니다. 졸업생 비중은 21.9%까지 껑충 뛰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13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본수능에선 9월 모의평가보다 졸업생 수가 많아지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수능은 졸업생 비율이 3분의 1을 넘어설 거란 전망이 유력합니다. 재수생이 계속 유입되는 상황에서는 같은 점수를 받아도 재학생들끼리 봤던 시험보다는 성적이 더 떨어지거든요. 7, 8% 정도까지도 백분위가 빠져요. 그러니까 각 영역마다 2문항 정도씩을 더 맞을 수 있는 문제가 어떤 건지를 찾아봐야 돼요. 올 수능에선 과학탐구 선택 비율이 처음으로 사회탐구를 추월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특히 재학생은 47%만 과학탐구를 선택했지만 졸업생은 60% 이상이 응시해 표준 점수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모습입니다. 최상위권 변동도 여느 때보다 클 전망입니다. 킬러 문항 배제로 최상위권과 상위권 간 점수 분포가 촘촘해질 가능성이 큰 데다 응시생 변화로 과학탐구2 표준 점수가 예년 대비 20점 이상 높아지는 기현상이 발생해 표준 점수를 그대로 반영하는 서울대 지원에선 중요 변수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중위권 학생들은 킬러 문항 배제에 따라 새로 등장할 유형이 관건입니다. 새 유형이 기본기에 좀 더 방점을 둘 가능성이 큰 만큼 그에 따라 준비하되 준킬러 문항이 많아질 경우 시간 안배에 신경 써
실제 수능 때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은행권의 대출 평균 금리가 2달 연속 올랐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8개월 만에 상승 전환하는데 가계의 빚 부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준금리가 반년 가까이 연 3.5%로 묶여있지만 대출금리는 2달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예금은행의 전체 대출 평균금리는 연 5.17%로 직전달보다 0.05%포인트 늘었습니다. 특히 은행이 자금을 조달하는 은행채 발행량을 늘리면서 금리가 올라 주택담보대출금리는 8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이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금리 가운데서도 은행채 금리를 기준으로 삼는 고정형 금리의 상승폭이 변동형보다 컸습니다. 반면 일반 신용대출 금리와 보증대출 금리는 정부의 정책금융 서비스 효과와 은행 간 금리 경쟁 영향으로 직전달보다 모두 떨어졌습니다. 외환대출 플랫폼 도입 등으로 일반 신용대출이 하락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대출금리 상승폭이 줄어든 것은 기업대출과 달리 가계대출 금리가 하락 전환한 데 주로 기인합니다. 대출 수요가 늘면서 은행은 수신 유치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객의 예적금을 끌어당기기 위해 예금 금리도 직전달보다 끌어올린 겁니다. 저축성 수신 평균은 연 3.69%로 지난 1월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예상보다는 금리가 더 오래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시장 금리 자체가 많이 올라가게 되고 금리 수준이 올라가면서 결국은 예금 금리하고 대출 금리 모두 끌어올리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생각하십니다. 대출 금리보다 예금 금리가 더 오르면서 예대 금리 차는 5월보다 0.08%포인트 축소된 1.48%로 넉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두 축인 반도체와 자동차의 상반기 실적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하반기 성적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바닥을 찍은 반도체는 회복이 예상되지만 속도가 관건이고 매분기 실적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자동차는 추가 상승 전망 속에 대외 변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올해 상반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수출액은 473억 달러를 기록하며 7년 만에 반도체를 추월했습니다. 이 같은 성과는 실적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표 기업인 현대차와 기아는 나란히 지난해 4분기 이후 3개 분기 연속 최대 영업이익을 경신했으며 상승 속도는 더욱 가팔라졌습니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와 SUV 같은 고부가가치 차들이 많이 팔리며 두 회사는 나란히 국내 상장사 영업이익 1, 2위에 올랐고 상승 추세는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적이 좋은 요소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는 형태거든요. 다른 예를 들어 반도체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는 점유율 자체가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점유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 기업들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다만 미국을 비롯한 주요 수출 시장이 고금리로 여전히 수요 위축 우려가 크고 일본 경쟁사들의 부활 움직임, 전기차 가격 경쟁 등 변수가 많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반도체 호가는 2분기에도 이어졌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은 지난해 4분기 소폭 흑자 이후 올해 상반기에만 9조 원의 영업 손실을 받고 SK하이닉스는 3개 분기 연속 적자 행진 중입니다. 하지만 메모리 감산 효과로 가격 하락세가 둔화하며 바닥을 다져 하반기부터는 반등이 예상됩니다. 문제는 속도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계속돼 서버와 스마트폰 수요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어 3분기에도 적자를 벗어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좋아지지만 큰 기대를 하면 안 된다. 그게 이제 핵심인 것 같네요. 3분기에도 적자를 내고 흑자는 올해 4분기나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하반기에도 낸드 플래시 위주로 감산을 이어가고 고대역 폭 메모리 같은 첨단 제품의 생산 비중을 늘려 AI 열풍을 실적 개선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전략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 이후 우려와 달리 미국에서 한국산 전기차 판매가 감소하지 않은 데에는 리스 차량이 역할을 했다고 미국 싱크탱크가 평가했습니다. 체드 브라운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수입이 2021년 9월부터 1년간 18억 달러였는데 2022년 6월부터 1년간 32억 달러로 증가했다면서 법 시행으로 수입량이 감소할 거라는 우려가 현실화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운 선임연구원은 미국 재무부가 지난해 말 한국 정부 등의 요청을 받아들여 리스 차량은 이런 요건과 상관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한국산 전기차 판매에 도움이 됐다고 봤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주로 참고하는 물가지표의 오름세도 뚜렷한 둔화 흐름을 보였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6월 개인소비지출 가격지수 PCE가 전년 같은 달보다 3%, 지난달보다는 0.2% 각각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지난 5월에 3.8%보다 감소한 것은 물론 지난 2021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것입니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가격 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4.1%, 전월보다는 0.2% 각각 상승했습니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지난 2021년 9월 이후 최소폭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4.2%를 살짝 하회했습니다. 근원 PCE 가격 지수는 미래 물가 추세를 예측하는 가늠자 역할을 해서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물가 지표입니다. 매년 전 세계에서 B형과 C형 감염으로 110만 명이 사망하고 300만 명이 새로 감염된다고 세계보건기구가 밝혔습니다. WHO의 감염 분석 책임자인 올루펀 밀라요 레시 박사는 세계 감염의 날인 28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하고 A에서 E형 감염 가운데 B형과 C형이 대부분의 질병과 사망을 일으킨다고 설명했습니다. 레시 박사는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2040년까지 감염 사망자가 말라리아와 결핵, HIV 감염 사망자를 합친 수보다 더 많아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감염 보균자가 제대로 진단받지 못하고 치료 시기를 놓치는 점이 감염과 사망자가 양산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반격 작전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우크라이나가 최근 남동부 전선에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점령지 일부를 탈환한 데 이어서 접경 지역의 러시아 본토에도 미사일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상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 28일 러시아 서남부 로스토프주의 항구 도시 타간로그의 도심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Сейчас к срочным сообщениям, которые поступают в эти минуты, мощный взрыв прогремел в центре Таганрога. Предположительно, он произошел на Банковской площади рядом с музеем. 러시아 국방부는 타간로그와 아조프 지역 인근에서 우크라이나 미사일 2발을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타간로그를 향했던 미사일의 잔해가 시내로 떨어져 20여 명이 다치고 건물 등이 부서졌습니다. 로스토프는 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와 루안스크주의 접경지로 러시아의 후방기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주의 러시아 점령 지역에도 우크라이나의 포탄이 쏟아졌습니다. Массированному обстрелу со стороны вооруженных формирований Украины подвергся Ворошиловский район города Донецка. Информация об орудии, при помощи которого велся обстрел, уточняется. Также уточняется информация о пострадавших. 하루 전날 우크라이나는 도네츠크주의 전략적 요충지 스타로 마요로스케를 되찾기도 했습니다. 물론 러시아는 아직 부인하고 있습니다. В районе населенного пункта Старомайорская, Донец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активными действиями подразделений группировки войск «Восток» отражена атака штурмового отряда 35-й бригады морской пехоты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Украины и уничтожена украинская диверсионно-разведывательная группа.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러시아는 서방의 전차 등을 대거 파괴했다고 선전해왔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지난 26일 이후 그동안 아껴둔 최신 무기와 정예 병력을 자포리자와 바흐무트 등 남동부 지역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이번 공세는 우선 러시아의 남부 점령지를 두 쪽으로 갈라놓고 러시아 본토에서의 육로 보급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흑해 곡물 협정을 파기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아프리카에 무상으로 곡물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아프리카는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휴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28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러시아 아프리카 정상회의 폐막 연설에서 아프리카에 대해 상업적 곡물 제공을 지속하며 무상 곡물 제공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푸틴 대통령은 수개월 안에 2만 5천에서 5만 톤에 달하는 곡물을 부르키나파소, 짐바브웨, 말리, 소말리아 등에 무료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계획은 지난 17일 러시아가 흑해 곡물 협정을 파기한 뒤 세계 식량 위기 재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서아프리카 니제르의 쿠데타를 주도한 대통령 경호실장이 스스로 국가 원수라고 천명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실장인 치아니 장군은 현지 시간 28일 국영TV에 출연해 자신을 쿠데타를 주도한 국가수호위원회 의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6일 밤 바줌 대통령을 축출했다고 발표한 아브드라만 공군 대령도 이날 국영TV에서 치아니 국가수호위원회 의장이 국가원수라며 헌법은 정지되고 모든 헌법기관을 해산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마르로도 불리는 치아니 장군은 나라가 점점 망해가는 것을 보면서 지금과 같은 국가 운영 방식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해 우리가 개입해서 책임을 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최근에 우리나라 찜통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유럽도 펄펄 끓는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스페인에서는 한 지자체가 3년 전부터 마련한 특별한 폭염 대책이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황보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스페인 동부 바르셀로나의 변. 북은 낮 최고 기온은 최근 45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예년엔 없던 일에 노인들은 더 힘겹습니다. Los cambios de temperatura tal y como están en la época que vivimos repercuten mucho porque se acusan. El organismo aguanta menos y nos veríamos obligados a coger unas horas. 뙤약볕을 피해 하나둘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곳, 도심에 있는 박물관입니다. 한쪽엔 누구나 방문할 수 있는 이른바 기후 피난처가 마련됐습니다. Entonces, estos refugios están pensados para aquellas personas, sobre todo aquellas que sufren pobreza energética en su casa. 또 다른 피난처인 유명 도서관도 요즘 인기입니다. 태블릿 PC를 무료로 빌릴 수 있고 물과 부채도 공짜로 제공됩니다. Que la Biblioteca García Márquez como un refugio ambiental es también un refugio cultural, es también un refugio del pensamiento. 바르셀로나시가 3년 전부터 만들기 시작한 기후 피난처가 최악의 폭염 속에 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을 찾은 해외 관광객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Me parece una buena alternativa en caso de emergencia. Sí, es un plan de emergencia, pero pues yo creo que cada uno debe. 이른 곳으로 시작된 바르셀로나 기후 피난처는 올해 227곳으로 늘었습니다. 걸어서 10분 거리에는 어디나 있는 셈이지만 매년 추가로 설치해 2030년까지는 50m 이내 한 곳 이상의 기후 피난처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연입니다. 황선우와 김우민, 양재훈과 이호준으로 구성된 남자계영 800m 대표팀이 한국 수영사상 첫 단체전 세계선수권대회 메달에 도전했지만 한국 신기록 작성에 만족했습니다. 대표팀은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 800m 결승에서 7분 04초 07의 터치패드를 찍어 역대 최고 성적인 6위를 기록했고 예선에서 세웠던 한국 기록을 2초 이상 단축했습니다. 대표팀은 중국과 일본을 제치고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이 종목 결승에 올라 올 9월 아시안게임 금메달 전망도 밝혔습니다.
프로야구 잠실 경기에서 LG가 선발 켈리의 호투와 홈런 2방을 앞세워 두산을 꺾고 2연승을 이어가며 2위 SSG의 2게임 반차로 선두를 질주했습니다. 켈리는 7이닝을 2점으로 막았고 1회에는 오스틴 딘이, 3회에는 문보경이 홈런포를 쏘아올려 9대2로 승리를 합작했습니다. 한화는 노시환이 결승타를 쳐 SSG를 꺾었고 기아도 이우성의 3타점 활약 속에 롯데를 눌렀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의 시작과 함께 가마솥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4도, 대구는 35도까지 오르며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오후 12시에서 5시 사이 장시간의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온이 크게 치솟으면서 대기 불안정으로 곳곳에는 갑작스레 소나기가 쏟아지기도 하겠습니다. 소나기의 양은 5에서 40mm로 지역별 편차가 크겠고요. 일부 지역은 시간당 30mm의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기도 하겠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도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26.4도, 포항 27.5도 등 대부분 지역이 열대야 기준인 25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기온 34도, 강릉 34도, 안동과 대전, 광주와 전주 35도까지 오르며 무덥겠습니다. 모레까지 폭염 속에 잦은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는 내내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YTN 뉴스와이드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